고물가 속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번 달 소비 심리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게는 물론 기업까지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대만에 해외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TSMC와의 동맹이 견고해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4나노를 건너뛰고 2나노 공정 첨단 파운드리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던 민주당은 26일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상장사가 인적 분할을 할 때 자기 주식의 신주 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자사주 신주 배정은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늘어난 이자 부담에 높아진 물가까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계엄 쇼크까지 겹쳐선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됐습니다. 첫 소식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 특수로 분주해야 할 거리는 오히려 한산하기만 합니다. 무조건 나오면 돈이 나가니까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죠. 이거를 뒀다가 나중에 쓸까? 그전에는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쓰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여건은 아니죠. 아무래도 기대는 잘 안 하지만서도 잘 되겠지 하고 도매 시장도 많이 줄었죠. 아무래도.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88.4로 평균인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새 12.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에 비상계엄 영향이 일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금의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기만 합니다. 이달 초에 또 비상계엄 사태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추가되면서 큰 폭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결될 경우에는 소비 심리도 점차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 지수도 6포인트 넘게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전보다 소득과 지출 모두 줄어들 것으로 소비자들이 전망한 겁니다. 따뜻한 연말이라는 말과 달리 경제 심리 지수가 빠르게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갑 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 대출에 기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가게는 물론이고 기업까지 빚을 못 갚는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자영업자와 기업 상황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7%로 집계됐습니다. 2분기보다 0.2%포인트 상승해 지난 2015년 1분기 이후 9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저신용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더 심각한데요. 이들의 연체율은 10명 중 1명꼴인 11.55%까지 올라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1%대를 유지했던 기업 대출 연체율도 올 들어 2%대로 상승한 뒤 3분기에는 2.43%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기업의 이자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 보상 배율이 중소기업은 0.1배에서 마이너스 0.2배로 하락했습니다. 이자는 고사하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비중도 59.8%에 달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불안합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이 0.95%로 상승세가 주춤하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향후에도 경기 침체가 이어져 가계소득이 줄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연체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2.5% 수준이었던 연체 가구 비중이 내후년에는 2배인 5.1%까지 늘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탄핵 정국이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한은은 현재 가계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양호하다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설계부터 제조까지 조화를 이뤄야 하는 인공지능 반도체에서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뭉쳐야 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엔비디아와 TSMC의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삼성전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 공상시보는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대만 타이베이시를 해외지사 본부 거점으로 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젠슨항 CEO는 향후 5년 내 대만에 대규모 연구개발 디자인 센터를 지어 최소 1000여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겠다며 센터 건립을 위해 대규모 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대만에 새 둥지를 마련하게 되면 AI 칩 패키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고 TSMC는 이러한 맞춤형 조율 시스템을 토대로 차세대 제품을 수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바탕으로 미국 본토의 반도체 생태계를 확충한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4나노를 건너뛰고 2나노 공정에 승부수를 띄울 전망입니다. HBM이라는 게 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팅이 이루어져야지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성의율이 80% 이상 되고 신뢰성이 검증이 돼야 돼. 미국 테일러에다가 공장을 잘 지어서 애플 물량을, 퀄컴 물량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다만 삼성전자는 당초 예상했던 패키징 공장 건설을 취소하는 등 미국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류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미국행을 결심한 삼성전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업체들 간의 합종연횡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기술력을 키운 중국 완성차의 공세가 거세다 보니 업체들 간 협력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성우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의 3위 자동차 업체 닛산은 지난 2분기 우리 돈으로 약 9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등으로 실적 부진을 겪자 일본 2위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의 합병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합병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폭스바겐은 약 8조 원을 투자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성장은 두드러집니다. 중국의 BYD는 어느덧 글로벌 대표 완성차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는데 성장 속도가 압도적입니다. 중국발 세계 자동차는 구조 개편이 시작된 거거든요. 폭스바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구조 개편에 들어갔고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를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서만 있을 수는 없겠으니까.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9월 GM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과 아키오 도요타 회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등 도요타와의 밀월 관계도 깊어지는 중입니다. 경쟁 업체하고의 통합이나 공동 개발이나 이런 협력도 필요한데 IRA 등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거든요. 그걸 허물기 위한 다른 국가의 기업들하고의 어쨌든 연합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침공 속 완성차 업체들 간 합종 연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기술적 차별성이 크지 않고 세계적인 공급 과잉에 타격을 받는 석유화학 산업에 정부가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 M&A 등 빅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빅딜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실익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민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분야에서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빅딜의 모양새가 나오도록 후방에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석유화학의 쌀인 에틸렌 생산을 통해 성장해왔으나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에틸렌 생산 능력은 약 5,274만 톤으로 한국의 4배 수준입니다. 정부는 정책금융 3조 원과 지분 매입 규제 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서 기업 간의 빅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폭적인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된 빅딜이 필요한 상황이고 필요한 거는 자금 지원이거든요.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 하에서 금융기관까지 참여해서 빅딜을 이뤄내고 좀 덩치를 키우고 일부는 좀 문을 닫고 이런 식의 조정을 통해서 일본은 한국과 대만의 공세에 30년 전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기업 간 통폐합을 통해 내수를 위한 최소한의 설비만 남겨둔 채 교통정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과거 반도체 빅딜이나 삼성과 대우자동차 빅딜 등 정부 주도의 빅딜이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사들 인수합병, 부실은행들이 좀 많이 양산됐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정부의 어떤 최소한의 개입이라는 것은 자본시장의 전체적인 원칙일 수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계가 자발적인 빅딜에 나서더라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사례처럼 그룹 유동성의 악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공포하라고 요구했던 쌍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자 결국 탄핵 카드를 꺼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에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성탄절 이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야당이 오늘까지 공포하라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자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모레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한 뒤 표결은 이르면 27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결정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여야 협상을 촉구한 것도 잘못됐다며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일로 예정된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설명이 좀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늘까지 헌법재판소 제출 시한이었던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제출과 관련해선 모레 이후에나 정리된 입장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6인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며 26일 재판관 회의를 거쳐 예정대로 오는 27일 탄핵 심판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플랜 75. 국가에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75세 이상 노인에게 죽음을 권하는 일본 영화입니다. 노인들이 원할 때 세상을 떠날 수 있어 너무 좋다는 TV 광고가 나오고 죽음을 권하는 홍보 공무원들은 무척이나 상냥합니다. 초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진 일본 사회를 그린 상상의 이야기지만 그냥 영화로만 흘려보내기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도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본격적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입니다. 내년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라는 정부의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는 예견돼 있었고 많은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비 등 각종 사회보장 비용 증가가 갈수록 심화되고 국민연금 조기 소진 등 국가의 재정적 부담은 불어나고 있습니다. 또 생산성이 약화될 것이고 이는 경제 성장률 하락이라는 현실과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고령화에 맞는 노동시장과 연금제도 등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면서 국가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영화 속 모습이 현실과 가까워지기 전에 말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손보험 적자를 메우려고 손해보험사들은 매년 보험료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평균 7% 넘게 실손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는데요. 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연동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을 실손보험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겁니까? 네, 현재 금융당국은 이 건강보험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이 실손보험 자기부담 비율과 연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가령 건보 본인부담률이 50%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50%, 60이면 60%식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동네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환자 본인 부담률이 30%고 병원급은 40%, 이 종합병원 50%, 상급 종합병원이 60%입니다. 이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면 자기 부담률이 최근 상품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에서 60%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드문 경우긴 하지만 건보 본인 부담률이 100%라면 실손보정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1999년 실손보험이 출시된 이래 지난 25년 동안 자기 부담률은 10%, 20%씩으로 일률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부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건보 본인 부담률 40%인 동네 병원에서 급여 진료비 20만 원이 나왔다면 이 본인 부담금 8만 원을 실손보험에다 청구하게 됩니다. 현 4세대 실손의 자기 부담률인 20%를 적용하면 현재는 16,000원을 본인 돈으로 내는데요. 앞으로 건보 본인 부담률과 동일한 이 40%를 적용하게 되면 32,0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럼 실손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자기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손보험료는 더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이전 1세대에서 2021년 7월에 나온 4세대까지 자부담은 계속 늘었고 보험료는 계속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른바 이번 4.5세대의 상품은 보험업 감독 규정과 표준 약관을 개정해서 내년 4월이나 7월쯤에 출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 공청회를 열고 이 비급여 실손 개선 정부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50원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고공행진할 때는 달러를 미리 들고 있었다면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 갖고 있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개인 고객이 급증하고 달러 예금도 인출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그러니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 급증했죠? 그렇습니다. 5대 은행에서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고객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한 금액은 2억 1,300만 달러, 이 기간 하루 평균 1,070만 달러였습니다. 월별로 하루 평균 환전액이 1,000만 달러를 넘긴 건 지난해 8월 1,840만 달러 이후 처음이며 금액도 1년 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특히 지난 3일 비상계엄 직후인 4일 환전액이 2,385만 달러로 하루 전인 1,229만 달러에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직후인 지난 9일 환전액은 2,182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450원 선까지 넘나들자 단기 고점에 근접한 것으로 본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달러 예금을 꾸준히 쌓았던 분들도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원화값이 폭락하자 달러를 사두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달러 예금 잔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과 한 해간의 국회 가결 직전인 13일 사이에 달러 예금 잔액은 열흘 만에 2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874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한 해간 가결 직후인 16일 638억 4,900만 달러로 직전 영업일인 13일보다 소폭 늘어났다가 이후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9일 622억 8,700만 달러를 기록해서 나흘 만에 15억 6,200만 달러가 빠졌습니다. 달러값 자체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고 달러값이 단기 고점은 이미 찍었다는 심리에 차익 실현에 나선 일부 투자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이혼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달 초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해달라는 요청도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양측이 진행 중인 재산 분할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최 회장이 대법원에 이 같은 요청을 한 배경이 뭡니까? 네,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 기업 집단을 신고하기 전 노 관장 일가의 기업들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 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 관장 일가의 법인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데 파악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계열사 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내세운 공정위 신고가 법원에 이혼 확정을 요청한 이유의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소통하지 않아도 관련 담당자들의 계열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있다면 공정위 심의에서 고려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반발하고 있죠. 네, 노 관장 측은 소송 초기부터 일관돼 온 가정 파괴 시도의 일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 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의 이혼 확정 요구와 별도로 재산 분할 관련 다툼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상장사들이 취득한 자사주를 주주 환원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사주 제도가 개선됩니다. 당장 연말부터 인적 분할 시 신주 배정이 금지됩니다. 이 자사주에도 신주가 배정돼서 대주주 지배력 강화할 수 있던 꼼수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인적 분할을 할 때 자기 주식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게 됩니다. 대주주가 인적 분할 과정에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법인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오는 31일부터 전면 금지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본인의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관하는 주식으로 통상 의결권이나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모든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적 분할 같은 경우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도 신주가 배정돼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할 수 없게 하고 합병 시 소멸법인 자사주에도 신주 배정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사주 관련 공시 의무도 강화되죠. 네, 자사주 보유 비중이 총 주식의 5%를 넘길 경우 자사주 보유 현황과 보유 목적, 향후 처리 계획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자사주를 팔 때도 처분 상대방과 선정 사유, 처분 목적과 주식 가치, 희석 효과 등도 공시해야 합니다. 자사주의 보유 규모, 처분 소각 등 처리 계획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충분한 공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신탁으로 취득한 자사주 또한 자사주 취득액이 원래 공시액수보다 적으면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 이 밖에 계획된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후에는 한 달이 지나기 전엔 새로운 신탁 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 처음으로 3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전성시대인데요. 이 편의점과 한식, 치킨집 매출이 전체 프랜차이즈 매출액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봅니다. 오정인 기자, 이 프랜차이즈 매장과 그리고 종사자 수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죠.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 지난해 가맹점 수는 30만 1,000개로 1년 전보다 5.2% 증가했습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편의점이 5만 5천 개로 가장 많았고 한식과 커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맹점 수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외국식, 문구점, 한식 순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종사자 수는 7.4% 늘어난 101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종사자 수 역시 편의점이 21만 1000명으로 전체의 20.9%를 차지했고 한식과 커피 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한식이 17.2%, 생맥주, 기타 주점이 17% 증가했고 외국식에서도 12.4% 늘었습니다. 매출액 증가폭은 주춤했죠. 네, 지난해 가맹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8.4% 증가한 108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증가폭은 2022년 18.5%에 비해 크게 줄었고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매출액 비중은 역시 편의점이 27조 9천억 원, 25.6%로 가장 컸고 한식과 치킨 전문점이 각각 16.2%, 7.5%를 차지했습니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3억 6,09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 증가했습니다. 가맹점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의약품으로 13억 3천만 원에 달했고 자동차 수리가 6억 7천만 원, 편의점이 5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성탄절 휴장을 앞두고 장중 내내 보합권 장세를 이어간 끝에 어제보다 0.06% 내린 2440.52의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의 관망 분위기와 고금리, 강달러 환경이 맞물려 지수 움직임이 제한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전인 오후 5시 40분 기준 6원 50전 오른 1,457원 40전에 거래되면서 1,460원 선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소은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전국 하늘이 맑고 아침에는 추웠지만 낮에는 포근했는데요. 성탄절인 내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중부지방 내륙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춘천은 영하 9도로 춥겠지만 오늘 아침보다는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는 0도, 대구는 영하 2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편 낮에는 영상권을 보이며 서울, 춘천 3도, 전주 6도, 대구 7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서울, 수원, 세종 영하 4도, 대전, 인천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9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청주 5도, 대전 6도입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영하 1도, 강릉 0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울진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0도, 부산 3도, 제주는 6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한낮에는 전주 6도, 대구 7도를 보이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겠고 남해와 동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물결이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충남과 전라에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제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따라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도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